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32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을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민주공화국 가치에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헌재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 여야가 내놓은 극과 극의 예측 근거를 들어보고 다시 저마른 승복신경전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에선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 등 30여 개 민생법안도 처리됐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돌입하게 됩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일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모레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표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마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명이 보류된 상황.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시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우 의장의 모든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또 30여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 자격 제도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들은 대형 산불로 인한 사상자와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묵념했습니다. 우 의장은 산불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발표도 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많은 이재민들의 절박함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조속하게 추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밖에 우 의장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국회가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팽팽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라고 야당을 압박했고 야당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이소희 기자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여야의 막판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승복 선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강조하고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망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생을 위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 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탄핵 기각과 각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나경원 의원은 탄핵의 인용은 야당식 떼법주의의 승리나 마찬가지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 속에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임에 부응하는 결정,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한 합당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이 선고에 대한 승복 선언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파면만이 곧 국가 정상화의 길이며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고 연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까지 국회 경내와 광화문 천막 당사를 오가는 비상대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 부결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10조 원 규모 추경 편성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소식 오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다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경영진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재표결 시 당론으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대로라면은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국내 법인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소를 계속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 추경안은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을 재촉하던 민주당에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지난해 12월에 일방적으로 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산불 추경을 편성할 일도 없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10조 추경안에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3조 원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등의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일 국회에서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추경 예비비 편성과 함께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나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국민특검단은 대통령실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어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 삶을 챙겨야 하는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고 있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추진을 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살리고 또 민생을 살리고 또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또 과열을 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자영업자 수가 줄고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폐업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개편, 긴급대출 예산,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등 상권 활성화 대책과 함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국민특검단은 대통령실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호 민주당 의원도 마약 사건 외압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공기자와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지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를 탄핵 심판 도중에 철회한 부분을 놓고서 윤 대통령 측은 이게 각하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일단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한 것은 5가지입니다. 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정당했냐, 또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와 또 위법성 여부, 또 국회의원의 체포 시도와 또 국회 해산을 시도했던 점을 각각 넣었고 마지막으로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던 시도가 문제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유들에 앞서서 이 내란죄 철회 논란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이 탄핵 소송 자체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측은요, 형법상 내란죄를 당초에는 포함시켰지만 변론 준비 기일 때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증이 오래 걸리는 지점을 생략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해달라라고 한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각하사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법조계 역시 각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점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헌재 재판관들 간의 평의가 길어진 것도 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놓고 탄핵소추가 여전히 성립한다고 볼 수 있냐, 혹은 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를 놓고 치열하게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탄핵소추가 성립했다는 의견이 법조계 관측대로 6명 이상이 된다면 이제 그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다퉈서 이 파면에 해당할 만큼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거를 또 다투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법조계에서는요, 형법상 내란죄 철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소추가 성립했다고 보는 재판관들이 6명 이상이라면 앞서 5가지의 탄핵 사유들에 대해서 전체 모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 3가지나 4가지 이상의 사유들에 대해서는 재판관 다수가 위헌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측은요, 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했던 진술을 인원으로 기억한다라고 말을 바꿨거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의 메모 관련해서 작성 장소와 시점 또 경위에 관한 진술이 번복된 점을 제시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2사람 외에도 여러 군 관계자들이나 국무위원들이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냐, 혹은 이번 비상계엄 자체는 부적절했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각하와 기각을 결정하는 재판관이 있을지, 또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그렇게 결정한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역시 4일 선고 때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를 좀 떠올려 보면은 그 만장일치가 나오면은 그 주문보다는 이유를 먼저 길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만일에 이 재판관의 의견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분석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패턴에 의한 분석인 거죠. 만약에 이번에는 좀 몇 분 정도 걸리리라고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각각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2사건 모두 만장일치 의견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견을 먼저 설명한 뒤에 마지막으로 파면한다, 또 기각한다라고 결정을 각각 언급했었습니다. 사실 만장일치 때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전원일치로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유로 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주문은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나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각각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각하의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또 여러 의견이 공존할 경우에는 의견들에 대해서 각각 먼저 설명을 한 뒤 이에 대해서 아무개 재판관 또 아무개 재판관 등 몇 명이 동의했다 혹은 기각했다라는 수로 수를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사건은 조금 더 걸리는 40분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평의도 역대 최장으로 길었고요. 치열하게 의견이 엇갈렸다는 게 공공연하게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다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주문 먼저 읽으면 만장일치, 이유 먼저 읽으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이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요. 이 지점 역시 선고 당일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요. 기각이나 각하를 3명 이상 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틀 후에 청와대 관저를 떠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당연히 관심은 몇 대 몇이냐,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결과가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각하냐에 쏠립니다만은 지금 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엄연히 기각과 각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매우 디테일한 지점이지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 사유들에 대해서 다 살펴본 뒤에 파면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기각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이 기각 결정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에 군이 투입됐던 것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게 여권에서도 거론하는 각하입니다. 각하의 경우는 아예 탄핵 소추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안 자체를 다뤄보지 않고 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의 복귀라는 결론값을 고려하면 기각이나 각하가 결국 같아 보이지만 이 기각의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재탄핵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각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다뤄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재탄핵이 가능합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3명 이상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해당 재판관들로부터 적어도 3명으로부터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혹은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걸 인정받은 셈이 되지만 만일 각하 결정으로 복귀하게 되면 국회 탄핵의 청구의 흠결이 원인이 된 겁니다. 때문에 각하를 결정한 재판관을 포함해서 인용까지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될 경우에는 설사 복귀하더라도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재탄핵을 거론할 수 있고요. 거꾸로 여권에서도 의원들의 이탈표를 다시 다독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 때문에 4일까지 정치권에서는 6명 이상의 인용이 아닐 경우에는 3명 이상 중 몇 명이나 기각을 결정할지 각하를 결정할지 또 그들이 각각 어떤 재판관일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추론하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주요 쟁점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등 23명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사전투표 7.94%를 포함해 21.7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오후 8시에 마감되며 선거 결과는 자정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의대생 복귀율이 97%에 이르렀다며 의대생들의 용기 있는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번 의대생들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 안정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이고 미래 의료 인력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은 또 정부와 의료계에 학생들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수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하 3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MBK와 김병주 회장에게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변제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진정성 없는 조건부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변제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일까지 구체적인 변제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진표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장 6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 의장은 내수 침체와 환율 상승,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리스크에 대응할 조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산불 피해와 대미 통상 협상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4월 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탄핵 심판 막판 여론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졌죠. 여야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선고 결과에 대해선 각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만장일치 결론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는 절대로 어떤 절차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요하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분을 빼고 나머지 네 분의 의견이 이게 모두 각하의 의견이 나와야지 각하라는 결정이 나올 텐데 일부는 각하, 일부는 기각이 나온다면 주문은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8대0으로 인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거다. 저는 그 가능성 100%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국민의힘은 결과 예측을 내놓는 동시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이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한동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조금 더 책임 있는 쪽에서 그런 어떤 승복의 메시지를 내므로써 국민 통합과 그다음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그렇게 야당에게도 그러한 취지의 답을 함께 얻어낸다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승복 선언은 국정 공동 책임자인 국민의힘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윤 대통령에게 승복 요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해서 모두 다 승복해야 한다. 승복해야 할 사람들이 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불복 기류를 둘러싼 여론전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선고일 발표가 있기 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올린 글이 논란이 됐죠. 불완전한 상태의 헌재가 기각 선고를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에선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선언이냐면서 비판에 나선 겁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취지였다고 밝히면서 8대0의 파면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선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는 여론전을 이어가며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고 이후 상당 기간 후유증이 심각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통합을 위한 수습 과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10조 추경 평행선입니다. 정부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 경정 예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 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야는 추경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추경안에 민생 회복 지원 부분까지도 포함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민생 회복 조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추경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0조 원 안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민생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트럼프 신행 정부에 대한 통상 대응 지원, 민주당이 기대하는 그런 민생 예산,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전부 25만 원씩 다 주자는 그런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겠죠. 이번에는 합의 처리한다는 이제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산불이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더 시급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경제가 산불뿐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기 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에요.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 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 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어요. 예. 국민의힘과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하자며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우선 처리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면서 지역 화폐를 포함한 내수 진작용 예산까지도 추경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추경 편성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정부. 산불 지원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이 진행될 수 있게 정치권에서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탄핵 국면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등 대립하는 안건에 둘러싸여 있는 정치권. 민생을 위한 추경 협상 문제에서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4대 4냐 또 5대 3이냐 아니면 8대 0이냐 이게 선고를 앞두고서 여야가 이제 극과 극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기대와 만약에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비상 대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틀 뒤에 나올 선고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조혜진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탄핵 이 재판 초기에는 그냥 8대 0 전원일치로 인용이다. 네. 그리고 빠르면 2월 말에 선고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위기가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부터도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일단 절차적인 문제, 네. 그다음에 실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8대 0으로 나오기가 어렵다, 구조적으로. 네. 이 사건의 이 성격 자체가 그렇게 봤고 그 뒤에 이 심리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제 그런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제가 알 수는 없었는데 심리가 진행되고 또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정언이 나오고 반론이 어떤 반론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네네. 역시 내가 봤던 대로 이 구조적으로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가지고 만장일치로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그리고 중반쯤 돼서는 거의 이제는 그러니까 사건 종결하고 변론 종결하고 평의가 네. 진행되고 나서는 개개인 재판관별로 인용이면 인용, 기각이면 기각, 각하면 각하 이렇게 대충 개인적 판단은 섰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선고를 편결하면은 선고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주 정도 네. 더 이렇게 늦춰지는 걸 보고서 이거는 그 안에서 이 편결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입장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토론을 하다 보면은 저분은 이런 입장 뭐 이렇게 느낌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모아 보려고 편결이 안 들어가고 그냥 조금 더 시간을 가진 것 아닌가. 네. 그런데 저는 그때도 이미 개개인의 의견이 결정됐으면은 바로 편결하고
그 선고를 해야 맞지. 네.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시간 보내면 안 된다고 또 경계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정확하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총리 그 선거 때처럼 네. 이렇게 각자 나눠지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생중계 한다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반대 의견 낼 분들 또 뭐 그 개별 의견 네. 보충 의견 낼 분들 또 그 TV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결론은 이렇게 났지만 나는 이렇게 반대했다. 나는 또 이렇게 개별적인 별개의 의견이 있었다. 나는 또 보충 의견이 있다. 이렇게 밝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난번에 그 한덕수 총리 때처럼 의견이 갈리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 기각이냐, 각하냐, 인용이냐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떤 게 도출이 될까요? 지금까지 그 이전 과정은 인용 쪽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현재는 기각이나 각하로 보십니까? 뭐 그걸 뭐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기각 가능성도 상당히 이 무게를 실어서 봐야 되겠다. 한 반반 정도로 보십니까? 인용과 기각 각하. 꼭 분위기만 본다면 네. 기각은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3명만 확보해도 되니까. 네네. 그렇게 보면 기각 쪽 가능성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죠. 인용은 6명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은 줄곧 그동안 이제 이 시간에 8대0 인용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지금도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시종일관 한 번도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총론에는 이견이 없고 강론에는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자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한다. 그래서 파면시키겠다. 이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몇 가지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제기한 문제들이나 기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관들이 그 약간의 의견은 갈렸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런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만장일치를 위해서 그 예를 들면 좀 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적극적인 분과 약간 소극적인 분 간에 서로 간의 의견 일치를 봐야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만 합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헌법 77조를 위반했다. 그리고 포고령 자체도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에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간 것 자체도 이건 중대한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과 헌법에 대한 위반으로 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중대성이 인정돼서 파면에는 만장일치가 될 것 같아요. 다만 법에서는 이미 처음에 그 국회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뺐지 않습니까? 삭제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굳이 내란 행위까지 하지 않아도 그 탄핵을 인용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형사법 체계에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피의자 진술조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당사자가 그것을 부인하면 증거를 채택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윤 대통령 소추인단 변호인단이 구체적으로 이게 그래서 각하 의견이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부분인데 저는 만약의 경우 그걸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상계엄의 그 77조 위반, 그다음에 국회 침탈, 그리고 그 포고령 1호의 그 반헌법적 법률 위반 이것만 갖고도 저는 8대0 만장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에 결과 나올 건데 그동안 이제 한 달 이상 줄곧 8대0 말씀을 하셨었고 조혜진 의원님은 조심스럽게 기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 지켜보고 다음 주에 관련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엄의 정당성을 담은 책을 낸다는 윤 대통령 측이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과연 당일
선고 당일에 헌재에 이제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승복 선언에 대해서 여야가 또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이제 불복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승복 입장을 더욱 밝혀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고, 민주당은 승복 선언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승복 신경전 정치적으로 좀 어떤 계산들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단심제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광장에서의 탄핵에 대한 찬반은 각 정당,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이거를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광장의 에너지에 도리어 이제 그 정당들이 얹혀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결정이 어떻게 나든 쉽게 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광장에서 탄핵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사람들을 각 정당들은 대변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그분들하고 어떤 뜻을 같이 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과정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저는 이 어떤 헌법의 테두리, 우리 법률 안에서의 테두리 내에서 방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인가요? 공식적으로 이제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전에 뭐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존중한다 그런 입장도 사실 뭐 승복에 대한 이야기를 밝힌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 네. 그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떠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장 이 승복 여부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은 민주당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힐 사안보다는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분위기가 이제 민주당 그 안에 기류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승복 논란 자체가 네. 정치 후진적 풍경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 이번뿐만이 아니고 네. 뭐 각 당이 대선 경선할 때도 그 안에서 뭐 승복 서약서 쓰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공천할 때 승복 서약서 쓰고, 근데 뭐 끝나고 나면 뒤집어 버리고 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진정한 정치 선진국이면은 승복이라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승복은 당연한 거고, 네. 또 승복 안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마음으로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인지상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개인의 자유고. 네. 근데 그 결정을 다른 방법으로,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승복한다 만다 말을 안 해도 그건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 논란이 되는 거는 이 승복 자체보다도 승복이라는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자기 편에서,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 굳히기 들어가려고, 기정사실을 하려고 너 승복해, 네. 승복한다고 약속해, 그 말은 지금 벌써 이제 백기투항해, 그리고 뭐 포기해, 이런 의미로 그걸 동원을 하거든요. 네. 상대방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나 포기 못해, 나 아직도 싸워볼 여지가 있어, 뒤집을 수 있어. 그런 게 승복해버리면은 뭐 싸우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무장해제하라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 네네. 본인 마음속으로는 결론 나면 승복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다 알면서도 말로는 못하는 것이, 그게 다 전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하는 순간 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끝났잖아요. 이제 이틀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 국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국면에서도 뭐 이틀 사이에 뭔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을까 싶어서 승복 안 하고 또 압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 이제 와서 승복한다 그러면 좀 속보이잖아. 뭐 말할 수 있지만 좀 그래 속보여. 이래서 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논란 자체가 없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결과가 나오면은 말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행동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음으로야 뭐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 뒤에 이제 수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씩 각자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기를 국민들이 바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승복 선언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좀 많이 다루는 측면에는 어쨌든 이번 그 선거 직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혼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이 국민들을 좀 진정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대통령이 당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할 것이라는 쪽에 좀 더 그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윤 대통령이 판단하신 문제니까. 네네, 조 의원님은요?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결론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출석할지 말지는 결국 결론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용으로 파면으로 예상하고 그 자리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출석할 가능성도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 상당히 확신이 들었을 때 나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그 나온다면은 그리고 거기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된다면은 그건 정치적으로는 좀 그 기각 각하의 극적인 의미를 증폭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게 100% 자신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기대하고 갔다가 반대 결과가 나오면은 거꾸로 정치적인 효과가 거의 그냥 말하자면 사형 선고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출석할까 말까를 굳이 뭐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당사자들이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쌍탄핵 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진행이 될까? 이 부분 현재에서는 뭐 길게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약간 속도 조절은 분명한데 굳이 따진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죄질이 무겁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고 그 이후에도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사실상 우리가 흔히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뭉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대해서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뭐 그 탄핵 여부하고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정치적 실리 이해관계를 따지자면은 냉정하게 따지자면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탄핵을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밀어붙이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감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실리가 없거든요. 감정적이다. 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최 대행이 다시 대통령 마재판관을 임명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면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계엄 사태 직후에 탄핵 인용 쪽으로 확 몰려가던 분위기가 짧은 시간에 상당히 극적으로 반전된 그 터닝 포인트가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을 때거든요. 이 어려운 시국에 대통령이 이게 공석인데 대통령 대행까지 저렇게 직무 정지시키냐라는 것 때문에 돌아섰는데 지금 또 경제 때문에 다들 모든 국민들이 지금 노심초사하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그러면 일반 서민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당장
당장 지금 어려운 걸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걸 헤쳐나가야 될 사령탑을 또 직무정지시킨다. 두 번째. 네네. 일 못하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도 그걸 갖다가 흔쾌하게 그걸 박수 칠 수 있을까? 네. 저 민주당이 정치 그만둘 것도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국민의 지지가 힘인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냉정하게 이렇게 내린 결정은 아닌 것 같다. 상당히 좀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바람직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경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이제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언급을 하면서도 추경의 규모, 용처, 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추경안이 아직도 이제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기재부는 여야가 동의하면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경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10조는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게 여야 입장을 떠나서 저는 지금 그나마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하고 계신 분이 이창용 한은 총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여러 차례 한은 총재 말씀하셨죠. 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미 이 산불화재 이전에 네. 20조, 최소 15조에서 20조 정도의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얘기한 게 AI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민생 현안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상 현안을 비롯해서 경제 어떤 구조적 침체를 막기 위한 통상 네. 현안을 비롯해 여기에 들어갈 돈이 대략 15조에서 2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플러스된 게 산불이잖아요. 예. 자연재해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은 총재가 얘기했던 20조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그걸 반토막 내가지고 10조로 가져온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네. 저는 제가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35조인가 얘기했어요. 35조에서 50조까지도. 그래서 민주당 입장도 받기 어려울 거고 당연히 그렇다면 최소한 여야가 네. 이창용 한은 총재 입장에서 갖고 거기서 타협을 모색해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조 플러스 산불 피해 네. 복구 그렇습니다. 지원금. 왜 그러냐면 예비비 논쟁도 불필요해요. 예비비가 아직까지 산불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예비비가 필요한지 확인이 안 됐고요. 네. 정부에 있는 예비비하고 기존 예비비 플러스 각 부처에 있는 재난대책비가 모자르지 않을 겁니다. 네. 다만 1년간 봤을 때 우리가 보면 5월 달에 또 산불 가능성도 있고 7, 8월, 9월에 또 수해나 태풍 피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을 봤을 때에는 재난 예비비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번 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추경을 예비비를 좀 확충하자 이러면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비비를 갖고 민주당이 깎아서 이 산불에 쓸 예비비가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그냥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경 규모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규모는 저도 우리 홍익표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네. 기재부가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추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초기에 제 기억에는 정부도 이 경기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지표만 바라보고 있다가 지표는 괜찮았기 때문에. 네. 근데 실물이 지표하고 지금 별개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건 대책이 필요하다. 추경에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정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저는 듣고 있고, 그건 정부 입장은 그렇게 보면은 그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 약간 바뀐 거거든요. 네. 그동안의 정부는 가급적 이렇게 경기 부양용 예산 편성을 잘 안 하려고 했던 그였는데 상당히 심각한 걸 느끼고 있구나라고 느껴서 저는 제대로 진단했다고 봤는데 지금 또 다시 경기 부양용 추경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네. 재해대책 후속 대책비에다가 이창용 총재가 말한 것처럼 통상 전쟁에 대한 대응 예산이라든지 또 미래산업에 대한 네. 선투자라든지 네. 거기에다가 이 완전히 그건 이제 네. 가장 시급하게 1차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바닥 경기를 이렇게 좀 데울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네. 만약에 뭐 기재부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은 집어넣어도 실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자신 없다, 그냥 낭비성 예산일 뿐이다 하면은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그까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네. 그동안에도 정부가 그 기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실제로 얼마 정도 들어가면은 몇 % 정도의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다 통계적으로 다 그 검증하고 다 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바꿀 필요도 없고 또 여야가 합의해라고 그러는데 여야가 추경 자체는 합의된 거잖아요. 방향은. 네.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여야도 협의하지만은 기재부에서 그걸 좀 더 고민해서 여야하고 소통하면서 여야가 안 만나면 각자 기재부가 각자 여야를 만나가지고 소통하면서 그쪽으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되면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기재부, 이게 정부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경에 임해야 된다. 그 여야 간의 합의만 기다려서는 지금 이제 너무 필요한 그런 용처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그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 현재 치러지고 있는 재보궐 선거가 그 많은 관심을 이제 끌지 못하고 있는 그 조용한 재보선이 되고 있는데 전국 21곳에서 치러지고 있고 잠시 후 이제 8시면 투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할 부분이 있고 좀 현재 정치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 한 1분 정도씩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건 투표율이 너무 낮다. 네. 지금 그 한 5시까지 보니까 한 21%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돼야 한 26% 안팎일 것 같아요. 8시까지 투표를 해도. 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게 좀 안타까운데 다만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제 부산 교육감 선거. 네. 여기 이제 진보 보수 양쪽이 붙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교육감에서 이제 누가 되느냐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제 거제시장. 왜냐하면 다른 구로구청장에 이런 데는 국민의힘 후보를 못 내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접전 지역에서는 서로가 지금 그렇게 세게 여야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거제시장에서는 양측의 지금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그 예를 들면 사전 여론조사 했던 경우에 엇비슷하게 나온 경우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우리 후보가 전 거제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부울경의 어떤 여론 동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 그 거제시장 선거가 좀 주목된다. 아까 제가 21% 할 때 거제시장 선거는 39%가 넘었어요. 그 투표율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좀 세게 결집을 한 거죠, 양쪽이요. 그렇군요. 부산 교육감과 거제시장, 부울경이 관전 포인트다. 현재 전국에서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같으면은 정권 임기 한 2년 앞두고 물론 국회의원이나 뭐 시도지사 선거는 없지만 네. 교육감 선거, 뭐 교육감 선거는 정당 그 추천은 없어도 어쨌든 그 다들 이쪽은 국민의힘 가까운 사람, 저쪽은 뭐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 이런 그 평가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초 단체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광역 의원들도 많고 그래서 26군데가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예년 같았으면 이게 중간평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지금 정권 자체가 대통령이 지금 공석이 되어 놓으니까 그 이슈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뭐 그게 오히려 뭐 지방 그 기초 지방자치 정신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네.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은 우리 홍익범 의원님하고 똑같이 네. 부산시 교육감하고 거제시장. 특히 거제시는 이제 경남에서 제가 있는 김해시하고 네. 양산시, 예. 거제시 여기가 민주당시가 굉장히 강한 데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이기려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빡빡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재시장에 지원 유세도 갔다 오고 해서 그러셨군요. 꼭 이기기를 바라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의원님 개인으로서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또 재보궐 선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외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